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중국이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중국 전승절은 항일전쟁 전승일인 1945년 9월 3일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동북아 안보 지형을 조망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미국에 맞서서 세 나라 연대를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은 최진백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최진백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일단 중국 전승절 어떤 날인지, 또 중국은 이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중국은 일본하고 중일 전쟁을 갖다가 치렀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국민당이 중국을 대표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네. 9월 3일 날 항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전승절이 국민당 기념일이었었는데, 그래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건국한 이후에는 네. 전승절을 갖다 기념하지 않고 우리랑 같이 8월 15일 날 네. 일본이 항복한 날 그날을 이렇게 기념하다가 2014년부터 그걸 바꿔서 9월 3일 날을 자기들 전승절로 이렇게 기념하기 시작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2015년에 그때 이제 큰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10년 전이네요. 딱 10년 전입니다. 네네. 예, 그랬고 그때는 이제 재밌는 게 국민당하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사이가 좋아서 네. 국민당의 노병들을 갖다 초청하면서 행사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안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번에 행사는 미중 경쟁이 이제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행사여서 내용들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새로운 서사를 이렇게 함축하고자 하는 중국의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이었고, 네. 오늘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했다시피 여기서 담고자 하는 중국의 그런 서사의 내용은 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함, 막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대내에 알리고자 한 그 의도가 있는 그런 행사였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이 열병식에서 보니까 가장 상징적인 장면 바로天安門 망루에 새 정상이 함께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북중로 정상. 자, 이렇게 냉전 종식 이후 66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 세 사람이 그 망루에 함께 오른 그 상징적 장면, 그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59년 그 당시에 네. 중국이 그때는 건국절이었습니다. 건국절. 전승절 그때가 아니었고 건국절에 이제 김일성 그리고 중국의 마오주석 그리고 소련의 호르시초프 이 세 사람이 이제 서로 모여서 기념일을 갖다가 기념했던 행사를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등소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세 나라의 지도자가 같이 모이는 그런 자리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세 나라의 지도자가 모이는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장소가 마련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목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번 전승절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수용한 거 선뜻 중국으로 달려간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동안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내심으로는 국제 사회에 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국가 지도자로 보이고 싶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회들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10년 전에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식에 갔던 것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도 못하고 네. 그랬던 상황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자기가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서 북한의 이미지, 그다음에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서고 싶었던 어떤 속내는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그 기회가 떠왔고 그걸 선뜻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자, 김정은의 이번 방중에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열차에서 이렇게 내릴 때 보니까 바로 다음에 내렸고 예. 2인자에 해당하는 의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교수님, 김주애의 중국 방문 동행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김주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 네. 많은 전문가들은 아닐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부인 이설주를 데리고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주애를 대동에 갔고 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김정은의 의지가 예. 후계자로서 김주애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명확해진 계기가 아닌가. 이게 대내외에 더욱 보여준 거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재밌는 것은 네. 사실 지난 5월 9일 날 러시아도 전승 기념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김정은이 혹시 모스크바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그때 모스크바로 가지는 않았고 네. 그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갔습니다. 그때도 김주애를 대동하고 갔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김정은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계자 의지 확고한 예. 것으로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예. 이런 부분 약간 거기에 비해서는 뭐 약간 뭐라 그럴까 저 세부적인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북한 매체가 김정은의 방중을 꽤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이게 보안 문제가 있을 텐데 열차 출발했다 뭐 이런 보도도 했고 도착도 이제 뭐 도착은 당연히 상세히 보도했고 근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김주애 등 동행자들에 대해서 뭐 언급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예. 신속히 보도는 하면서 동행자는 언급하지 않은 뭐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것에 관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네네. 중요한 것은 네. 그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국제사회에 김주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네. 세우고 싶어했던 거 그 의지는 뭐 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네. 자, 근데 교수님 최근에 몇 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뭐 상당히 밀착하면서 북한과 중국 관계 이게 다소 소원했다 이런 관측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전승절 행사 보니까 26개국 정상 초청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 자, 나머지 20여 개국 정상들은 병풍 혹은 조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뭐 계단을 행사장 올라오는 빨간 레드카펫 계단을 올라올 때도 그랬고 막루에 서서도 그 3명만 부각되다시피 했는데 예. 자,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매우 예우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시진핑과 바로 옆에 선 장면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까지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그러한 필요성은 지금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 북중 간의 예. 그 관계가 조금 이렇게 소원해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한미일이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와중에 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좀 더 자기들 가까이 이렇게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동안 제가 역으로 그동안 소원했던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예. 관해서는 앞으로 뭐 차츰 더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예. 가장 요점은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예. 그 북한이 불량 국가로서 예. 그 중국이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신뢰를 충분히 주지 못한 거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제가 뒤에 조금 준비한 질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고요. 예. 자, 일단 그 북한과 중국과 다시 이제 그 가까워질
어떤 필요성을 서로가 느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자 북러 관계를 한번 잠깐 되돌아보면 북러 밀착의 가장 상징적 장면 역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병사들 목숨 대가로 북한이 뭐 경제적 이득 챙기고 뭐 어떤 전쟁을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혈맹 비슷한 이게 밀착이 있었던 걸로 이제 우리가 보이는데 예. 또 일부 관측에 의하면 북한이 군사 기술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기대한 것만큼 못 얻었다 이런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수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휴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끝나고 나면 자 러시아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면서 역시 중국이라는 뒷배가 든든한 뒷배가 새로운 상황에서 설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북한 입장에서?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고 네. 하여튼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네들이 핵을 개발했긴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불량 국가로 이렇게 너무 남아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예. 그런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그 계기를 나름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예. 러시아와의 그러한 그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파병이라는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큰 결단을 통해서 네. 그 러시아와 이제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예. 러시아와는 지금 엄청 가까워진 상황이 됐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지금같이 이렇게 긴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번에 전승절 기념식에 김정은이 갈 수 있을지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불량국가 북한이 중국의 전승절에 갔다 그러면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될 텐데 그것을 북한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고 네. 그런데 러시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은 이번에 그러한 국제 그 외교 무대에 네. 대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었는데 네. 푸틴과 김정은 간의 그러한 정상회담이 지금 그렇죠. 오후에 회담이 있었어요. 예, 열리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기반이 됐으니까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네. 중국에 이렇게 갔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이제 국제 정치 무대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된 그런 계기 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예. 그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정치적인 자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은 어쨌든 러시아 푸틴도 저기 그 참석하는 마당에 김정은이 좀 더 편하게 참석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뭐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하고 중국과 정상회담하면서 입지를 높여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자, 예. 교수님 열병식은 자국의 군사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는 무대기도 합니다. 자, 예. 이번 8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은 어떤 신형 무기들을 주로 선보였습니까? 뭐 많은 신형 무기들을 이렇게 보여줬고 네네. 그 자기들이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개발했던 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무기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군사력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런 기술력 이런 네. 것들 갖다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네. 드론이라든가 극초음속 미사일, 네네. 무인 잠수정 이러한 새로운 무기들을 보여주었는데 예. 이것들은 단순한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전략들을 갖다가 이제 운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까지도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게 되는 이제 국제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크고 예. 이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 봐야 되냐면은 네. 그 이전에는 중국이 그 이제 미국이나 소련에 비해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주로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군사력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런 무기들을 보게 되면은 예. 비대칭 전력이 아니라 미국과 버금가는 그러한 무기 체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네. 미국하고 국력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부분에 어깨를 던질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네.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래서 네네.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으로 있었을 적에 네.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네. 그 당시에 통 큰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였죠? 무엇이었냐면 신형 대국 관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G2의 그러한 세계로 넘어갈 테니까 예. 같이 협력을 해서 태권 경쟁을 하지 말고 세계를 미국하고 중국이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이러한 그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냉정하게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 거부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미국하고 군사력으로나 국력 차원에서 버금이 가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왔고 이번에 이제 무기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본토까지 수천 킬로미터 날아갈 수 있다는 둥평 시리즈 같은 것도 이번에 그 신형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제 그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둥평 미사일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 요 그 동북아 지역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인도양 지역 이런 데서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그 정도 의미를 가집니까? 이런 전략 무기들이? 그 부분에 따라 다른데 네. 그 미국 중국의 전략 무기들 중에서 미사일 부분은 상당히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이 이쪽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그 이제 대만 유역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네.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그 중국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사일 전력을 강화시켜 왔던 것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버금가는 ICBM 능력이라든가 그러면서 또 최첨단 무기들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가면서 그 미국의 이렇게 자기들의 그 군사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과 미국 상호 견제 속에 북중러 밀착이 더 강화되면은 북중러 구조 더 고착되고 뭐 한미일에 맞서서 뭐 북중러 더 고착되는 거 아니냐. 더 그런 경향은 강화될 거라고 지금 저 내다보고 계세요? 강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유지는 된다. 있지만 예. 그 일정 부분 나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한계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 만약에 북한으로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은 네. 북한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감해져 갖고 그 도발을 한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중국은 그런 거 원하지 않죠.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네. 신냉전이나 진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미일이 협력하고 있다고 해서 북중러 이러한 그 협력을 통해서 신냉전의 구도로 가는 것 이것에 관해서는 네.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밀착으로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소련이 붕괴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는 거는 결국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냉전 체제에서 그 자기들만 이렇게 결속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결국은 내부적 균열. 균열로 이제 붕괴됐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소련 붕괴에 달리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자 자유무역 질서에 참여하면서 시장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발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이러한 신냉전 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중국과 북한이 너무 결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진짜 어떤 언론사들이 이렇게 막 방송하고 뭐 여러 많은 방송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신냉전 구도 구축 막 이런 식으로 자막을 뽑는 데도 있는데 교수님이 이쪽 아무래도 저 중국 쪽 잘 아시니까 중국은 결코 사실 왕이 외교부장이 신냉전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수십 번 했어요.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중국은 이게 이제 자유무역 질서 여기서 번영을 꾀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 분열 없이 통합을 계속 이뤄가고 이런 거를 바라는 거지 어떤 미국과 각을 세워가지고 이게 대결 구도로 간다 이런 거는 이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아까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과 소원했던 이유도 북한의 깡패 국가 이른바 북한의 어떤 정상국
국가로서 잘 이렇게 뭐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했던 것. 그러니까 북한도 뭐 기분 나쁘고 이게 서로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화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또 북한이 도발하고 이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중국이 좀 그게 경계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네. 잘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섣부르고 정확하지도 않고 단지 북중러가 이렇게 연대함으로써 미국의 독주 체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번에 네. 그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데 인도도 이렇게 가고 하는 것들은 네.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그 억지스러운 모습들에 대한 네. 그 사회의 좀 부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 오늘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립이냐, 또 상생이냐 제로섬 게임이냐 그 선택에 직면해 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결국은 미국이 네. 중국이 발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궤도를 갖다가 네. 계속 여기에 방해하면서 그 중국을 갖다가 억누르려고 하는 거 네.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그 일본하고 전쟁했던 그것과 같이 네. 그 좌시하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가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겠다. 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그 이미 전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네네. 관리를 잘 해 나가면은 이 안에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네. 어떤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러한 길로 가기를 미국과 더불어 같이 만들어 가고 싶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연속선상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과 중국 지금 무역 협상 중입니다. 트럼프의 좀 전에 없던 이런 전 세계를 향한 그 공세적 외교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당혹해하고 있고 대응 반응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닐 거고요.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강인데 양강이 과연 선을 넘어서 무역 전쟁으로까지 갈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타협하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그 하여튼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해 와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궁극적으로 미국하고 무역 전쟁까지 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고자 하는 네.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건은 이제 어느 수준에서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지켜보고요. 자, 우리 정부의 경우 과거 전승절 행사 아까 말씀하신 딱 10년 전입니다. 2015년이죠. 아까 교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는 양원 관계가 상당히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그런 코드가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양원 관계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미국까지 얽혀가지고 이게 중국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있었는 걸로 보는데요. 예. 자, 당시 10년 전에 자유주의 진영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그 자체가 이제 논란이 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행사의 성격하고 이번 행사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행사의 들고 성격이 달라졌죠. 예. 예. 국제 정세도 달라졌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그 내심으로 생각했던 것은 불량국가 북한이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중국이 한편을 같이 쓰면서 통일에 이렇게 협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참석을 한 건가요? 그런 부분을 저는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조금의 가능성을 갖고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면은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2015년 이후에 전승절 행사 때는 더 네. 많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같이 이번에 참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기대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행사 성격을 보면은. 근데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가 참석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께서 가신 거는 저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전승절 행사 계기로 한 북중러 연대 움직임이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 같은 이런 동북아 핵심 현안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교수님 보십니까? 물론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삼국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핵보유 여건이 어떻게 보면 더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북한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면서 권리에 깔려 있는 의지는 네.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한편 또 중국 입장에서는 신냉전으로 가고 진영화 가는 이 구도에 대해서는 그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그래서 국익 기반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정상 국가로 가려고 하는 북한과 그리고 네. 그 신냉전 이런 부분을 갖다 거부하고 있는 중국 여기와 협력을 통해서 그 북한을 갖다가 그 어떤 비핵화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전에 있었던 CBI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이렇게 그게 무엇이냐면은 complete, valid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그래서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비핵화 이것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비핵화 그러한 논의들을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네. 그 동북아시아 여기에서 그 영내 평화 구도를 이렇게 좀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다 현실적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백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였습니다. 최진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